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70대 중반의 할아버지입니다. 가끔 이렇게 어디 가서 제 나이를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오면, 아, 세월이 이렇게나 빠르게 흐르는구나 싶어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네요. 언제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돌아보면 다사다난한 인생이었다 싶네요. 뭐, 이 나이 먹도록 안 그런 사람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제 이야기라 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낸 거니까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가난한 집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 맏아들이 그러했듯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무척 강한 편이었어요.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과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 말입니다. 내가 벌어서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동생들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뭐 그런 것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장사수완이 좋다는 말을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 그걸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같은 걸 도매시장에서 사와서 조금 더 붙여서 팔고 뭐 그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남다르긴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학교만 나오고 바로 사회로 뛰어들었습니다. 동생 둘이 공부를 저보다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둘을 공부시키고 싶었어요. 당시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대부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뭐 그렇게 만들어지는 용들이었으니까요. 공장을 다니면서 동생들의 학비를 벌었습니다. 그 결과 동생 둘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은 둘 다 은퇴했지만 평생을 저에게 오빠, 형, 감사해요 하면서 살아온 착한 동생들입니다. 늘 저에게 마음의 빚이 있는 것처럼 굴어서 제가 오히려 미안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뭐 저라고 힘들게 산 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기는 했어요. 아, 말이 고등학교 때지 제가 학교에 다닌 건 아닙니다. 남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시기에 저는 일을 했다는 말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공장에서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보니 제가 운영하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자랑은 아니지만 성격이 워낙 좋아서 일하는 동안 그곳에서 일을 오래 한 분들과 친해지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잘 풀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사업은 점점 더 잘 풀렸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시기가 오더군요. 사실 거기서 더 욕심을 냈으면 지금쯤 굉장히 큰 기업의 총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창 사업이 성공 과도를 달리고 있을 때 아내를 만났어요. 저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반했고 또 만날수록 더더욱 마음이 깊어지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내를 만나면서 생각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는 것만이 성공일까? 하는 생각 말이죠. 어렸을 때 워낙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온 것도 있었고 또 가족을 위해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이 성공한 삶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어쩌면 가장 성공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저를 그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사업을 전투적으로 하면서 밤낮 없이 살던 생활을 아내와 결혼하면서 접었습니다. 뭐든 적당히 남들에게 폐만 안 끼치고 내 아내와 내 자식이 하고 싶다는 거 하게 해줄 수 있을 만큼
그만큼만 벌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자로 말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다지 내 가족에 대한 복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도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가난했잖아요. 그리고 그 가난이 해결되고 만났던 정말 사랑했던 아내는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하나만을 이 세상에 남기고 말이죠. 아들을 낳을 때도 난산이었어요. 몸이 약한 편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괜찮을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진들에게 맡겼으니까요. 돈은 이럴 때 쓰는 거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내의 몸은 버텨주질 못했어요. 힘들게 얻은 아이였습니다. 결혼하고 5년 가까이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내도 저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특히 아내가 말입니다. 그리고 생긴 아이라 본인의 몸이 좋지 않아 생긴 여러 가지 임신 합병증들 사이에서도 아이를 지켜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아이만 지키고 본인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저는 한동안은 아이를 보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저희 어머님이 데리고 봐주셨어요. 제가 정신을 놓고 있는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왔어요. 윤희가 어떻게 지켜낸 아이인데 네가 이러고 있는 거 보면 하늘에서 아이고 잘한다 하겠다 이놈아. 어머니는 저에게 한 번도 험한 소리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고생한다고 늘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술밖에 없는 집에 아이를 안고 와서 등짝을 때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시더군요. 어머님의 그 소리에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아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남기고 간 우리 아들 내가 한번 잘 키워볼게. 아내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만은 말자고, 그것만은 하지 말자고 그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시 회사에 나갔습니다. 물론 어머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제가 회사 대표였고 회사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건 무리였으니 말이죠. 그래서 아들은 할머니를 저보다 더 따르면서 자랐어요. 물론 아들을 잘 키워야겠다고 정신을 차리기는 했지만 유독 자기 엄마를 많이 닮은 아들을 볼 때마다 아내가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는 게 힘들기는 했어요. 절대 아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그 아이를 위해 쓰는 게 아버지의 몫을 다 하는 거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들을 보는 것보다는 회사 일에 더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사춘기에 접어들 때쯤 어머니가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네가 아버지인데 너무 안 친한 거 아니니? 그래도 뭐 부모 자식간인데요. 아무리 부모와 자식간이라고 하더라도 얼굴을 자주 보고 그래야 정도 생기는 거야. 애가 얼마 전에 아버지는 그냥 남 같다고 하더라. 제발 네 아들 좀 챙기고 살아. 돈만 벌어다 준다고 다 부모가 아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노력을 해보려고 했지만 물론 제 노력도 부족했던 것도 있었고 한번 멀어진 부모 자식 간의 사이를 좁히고 친해지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아들도 완전히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고 말입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아들과 친해지려 노력했다면 오늘날 이런 일은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한번 때를 놓쳐버리니
아들과 다시 친해지는 건 힘들더라고요. 아마 자식 키워보신 부모님들이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아들과 저는 멀어진 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을 피하게 되었고 더더욱 가까워지지 않았고 말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얼굴을 자주 보기라도 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독립하게 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연락도 가끔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1년에 전화가 두세 번 왔습니다. 생일이나 추석 같은 날 말이죠. 저도 두세 번 했고요. 전화를 하면 통화 내용은 늘 이랬어요. 잘 지내냐? 네. 아버지는요? 나도 잘 지낸다. 요즘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래, 너도? 네. 딱 이 정도요. 아마 많은 아버지가 공감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는 아들을 무척이나 위하고 사랑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남기고 간 자식이었고 저에게도 유일한 자식이었는데요. 그리고 아들도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저처럼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 저를 생각할 거라고 말이죠. 지나가 보니 다 아니었지만요. 아들은 좋다는 교육은 다 받고 자랐어요. 제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니까요. 그 덕에 좋은 학교를 나왔고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당연히 조건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도 했고 말이죠. 아들은 국내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을 나와서 지금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요. 며느리도 집안이 대대로 고위 공무원인 집안에 본인도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수제고 말입니다. 당연히 집도 제가 해줬습니다. 그걸 해준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해줬습니다. 물론 그때 처음으로 아들이 이런 것도 요구할 줄 아는구나 싶기는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에 어느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저에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며느리 될 아이가 그런 집에 살고 싶다고 했구나 했습니다. 평생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제가 아들 입에서 뭐가 부족하네, 뭐가 필요하네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다 해주긴 했습니다. 언제나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요. 그게 잘못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인제 와서 드네요. 외국으로 발령이 나서 몇 년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 해가 제가 회사를 그만두던 해였습니다. 사실 제가 창업주였기 때문에 정년이라는 게 딱히 없었지만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였어요. 남들이 정년을 맞이할 때 나도 정년을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 말입니다. 평생 일만 하면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쉬면서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생각해보고 가족들이랑도 잘 지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이런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긴 것도 제가 다 여유가 있으니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따라 나서고 싶었거든요. 예전부터 외국 생활을 해보고 싶기도 했고 지금 가족과 잘 지내보려고 은퇴를 하는 건데 유일한 가족인 아들이 없으면 그 목표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선뜻 꺼낼 수는 없었어요. 쑥스럽기도 했고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제 가정이 있는 아이였으니 며느리 눈치가 제일 많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말도 꺼내지 마, 이 사람아. 요즘은 시댁 어른이 같이 살거나 가까이 지낸다 하면 며느리들 다 도망가. 그래, 멀쩡한 아들 이혼당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그냥 한국에서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주다가
나중에 유산 남기고 죽는 게 제일이야. 아휴, 그거 참 슬프네 그려. 그래도 요즘 애들은 그게 최고의 부모라고 하잖아.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더더욱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쥐어주면서 거기서 자리 잡으면 나중에 놀러나 한번 가겠다고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이 감사하다며 잘 다녀오겠다며 인사를 꾸벅 하더군요. 그리고 가서는 또다시 소식이 없었습니다. 원래도 그 전에도 물론 아들과 연락을 자주 하고 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얼굴을 봤었는데 외국에 나가니 그것마저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였는지는 몰라도 유독 아들이나 손주 녀석들이 보고 싶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씩은 전화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 외로우신가 봐요? 왜? 그래 보이냐? 부쩍 전화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서요.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전화를 자주 해서 귀찮나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며느라기한테 그런 말을 들은 다음부터는 전화하는 횟수도 줄였어요. 그렇게 5년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손주 녀석들은 많이 컸고 당연히 할아버지를 몇 번 본 적 없으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고 말이죠. 그 5년 동안 저는 아들이 있는 곳을 단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했지만 제가 가려고 할 때마다 아들이든 며느리든 바쁜 일이 생겨서 다음으로 미루자고 한 게 제일 컸어요. 그게 2~3번 정도 반복되고 나니 저도 아이들이 내가 오는 게 부담스럽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만뒀고 말입니다. 눈치가 너무 없네. 그 정도 했으면 그냥 물어보지도 말았어야지.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 재산을 그렇게 받았고 또 앞으로 제 아버지 재산 더 물려받을 거면서.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많이 섭섭했어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하는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한번 마음이 꼬아져 버리면 뭘 해도 좋게 보이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좋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 내외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에요. 애들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보고 싶어서 그래. 애들도 할아버지 너무 오래 못 뵈서 불편하고 어색해할 거예요. 그렇다고 평생 안 보고 살 수는 없지 않니? 너 나랑 평생 안 보고 살 거냐? 한국에 들어와서도 통 얼굴을 보여줄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솔직히 많이 섭섭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지 하나밖에 없는 걸 잘 아니까 나한테 굳이 잘 보이지 않아도 내 재산은 다 자기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다는 친구들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자기 소중한 만큼 저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겠지 했던 마음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서로 얼굴 안 보고 살 거면 부모 자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게 지금 무슨 소리세요? 내가 지금까지 돈도 열심히 벌고 그래도 이곳에 남아 있었던 건 순전히 다 니들 때문이었다. 그래도 내 새끼들한테 더 많이 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새끼들이 나를 부모 대접을 안 해주는데 내가 그렇게 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냥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되고 나를 반기는 곳에 재산 다 기부하고 어디 절이라도 들어가서 너희 엄마 위해서 기도나 하면서 조용히 살련다. 저는 사실 그런 말을 하면 아들이 화를 내주길 바랐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절에 왜 들어가신다고 하는 거냐고. 제가 잘못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사과를 하긴 했지만 제가 기대하는 방향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그동안 너무 격조하긴 했나 보네요. 애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조만간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들 내외는 바로 태도를 바뀌더군요. 누가 봐도 제가 재산을 다른 곳에 기부한다고 하니 겁을 먹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 태도가 속이 너무 빤히 보이는 태도라 실망도 많이 했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도 많이 늙었고 또 그 속마음을 알면서도 아들과 손주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 그냥 뒀던 것 같아요. 돈 때문이지만 그래도 잘하는 아이들에게 맞춰주면서 말이죠. 절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재산은 다 물려주면 안 된다. 알지? 친구가 했던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말이죠. 그리고 유언장도 수정했어요. 제 사후의 모든 것이 정리되도록 말입니다. 원래는 조금 일찍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를 본 이상 죽고 나서 정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바꿨거든요. 아버지, 재산 말인데요. 정리를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나 살아생전에는 정리할 생각 없다. 죽고 나면 너한테 다 가도록 해놨어. 아니, 그래도 세금 문제도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건 미리 정리해두면 좋잖아요. 나 살아있는 동안 사업하면서 그래도 나라에서 도움 많이 받았어. 지원도 많이 받았고 상속세 좀 덜 내자고 작업하는 거 나는 안 한다.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 한시라도 빨리 재산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였지만 저는 굽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의 그 단호함에 아들은 한 발 물러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아들이 이제는 포기했겠거니 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나중에는 제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될 거고 지금 돈이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이미 물려받은 것들도 있었고 본인도 잘 벌고 며느리 집도 잘 살았으니까요. 당장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슨 방법까지 써가면서 저에게 재산을 받아갈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생각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아들의 모습이 참 많았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아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대단히 많았다는 것과 저를 정말 부모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는 하고 살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정은 없어도요.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해서 안방에 누워있다가 낮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로 나가는 문을 살짝 열었는데 언제 온 건지 아들이 와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언제는 뭘 언제까지야.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지. 저렇게 잘 먹고 건강하고 정정한 양반을? 좋게 30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 그냥 간간히 우리 목만 하면 돼. 귀찮은 게 많아지니까 그렇지. 그리고 매번 이렇게 눈치만 보는 것도 싫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 아버님이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다 늙어서 그냥 자식들 주고 어디 시골이라도 가셔서 사시면 좀 좋아. 그걸 왜 꼭 쥐고 안 주고 있냐고. 하여간 저 양반 마음에 안 들어.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로 들으니 충격이긴 했습니다. 정말로 저를 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싶어져서 말이죠. 이 관계에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마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덮어둬서만 안 되는 문제겠구나. 연을 끊고 지낼 게 아니고 가족으로 잘 지내고 싶으면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내린 결론은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당장은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 몰라도 함께 가족이 살을 맞대고 부딪히며 살다 보면 결국 정이라는 게 쌓일 거고 그러면 가족 같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아들과 제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것도 다 함께 살지 않아서 함께 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집을 하나 지을 거다. 다 지어지면 니들도 들어와서 살아라. 네? 살림을 합치자는 말씀이세요? 생각해보니까 너랑 나랑 같이 산 세월이 거의 없더구나. 죽기 전에 한번 같이 살아보고 가족처럼 지내보고 싶다. 애비가 늙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살아. 아들은 인상을 팍 썼어요. 뭐 싫다고 할 걸 예상했었지만 그래도 상처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며느리가 그런 아들의 손을 잡으며 달래는 것처럼 잠시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할게요. 뭐? 당신 지금? 아버님 소원이시라잖아. 자식된 도리로 그 정도도 못 들어드리면 어떡해. 그리고 내가 어디서 봤는데 애들 교육에도 3대가 같이 사는 게 더 좋다더라고. 며느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아들의 손을 꼭 잡더군요. 더 이상 싫은 티를 내지 말라는 식으로 말이죠. 아들은 입을 다물었고 그날 함께 살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미리 사뒀던 땅에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도 아들은 그 집의 명의를 자신의 앞으로 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뒤에 집이 완공되고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잘한 선택이라고 그때는 생각했었는데 돌이켜보면 정말 그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 아니었나 싶어요. 마음을 열 준비도 생각도 없는 아이들에게 억지로 열라고 상황을 만들어줬으니 그런 일이 생긴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처음에는 잘 지냈습니다. 아니, 저는 잘 지낸다고 생각했어요. 손주 녀석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편해지는 게 느껴졌고 그건 며느리도 그런 것 같았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과도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대화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대로라면 가족의 정 같은 것도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부모 자식 간이잖아요. 아마 그때가 잠시였지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기에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버님, 다음 주에 저랑 병원 같이 가세요. 병원? 나 아픈 곳 없는데.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주기적으로 검진 같은 거 받아보셔야 해요. 제가 곧 아버님 생신이라 생신 선물로 미리 준비한 거니까 저랑 가서 검진 받아봐요. 언젠가 자식들이 건강검진을 시켜주는 부모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어가고 있구나. 내가 아들에게 정말 부모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검진받았고 또 고혈압이라 식단을 조절하고 약을 먹어야 한다는 며느리의 말에 며느리가 타다주는 약도 며느리가 관리해주는 식단도 행복한 마음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사실 너무 좋았어요. 그런 챙김을 받는다는 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직도 그날 새벽의 그 대화 내용을 잊지 못합니다. 아니, 아마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겠죠. 원래 저는 잘 때 머리맡에 늘 물을 가져다 뒀거든요. 그리고 제 방에는 화장실도 딸려 있었기 때문에 자러 방에 들어가면 밖으로 나올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머리맡에 물을 가져다 두지 않았더라고요. 목이 타서 잠에서 깼는데 머리맡에 물이 없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쯤 되었더라고요. 아이들이 모두 자겠다 싶었던 시간대였기 때문에 조심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작은 생수를 한 병 들고 나오는데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말소리였습니다. 약은 잘 먹이고 있는 거 맞아? 늙으면 귀부터 어두워진다는데, 그리고 저도 그랬거든요. 잘 못 들어서 2번, 3번 물어볼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그 말이 정말 귀에 확 꽂히듯 들려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딘가 쎄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말이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어요. 그 사이로 불빛과 2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매일 꼬박꼬박 잘 챙겨드리고 있어. 그런데 저 양반은 왜 아직도 멀쩡해? 원래 건강한 사람이면 반응이 늦게 온다고 그랬어. 얼마나 건강한 거야. 하여간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뭘 그렇게 조급해. 조금만 여유롭게 마음 먹어. 저 양반이랑 같은 집에서 지내는 거 싫으니까 그러지. 재산 좀 정리해주고 안 보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 요즘 다른 부모들은 다 그런다는데 왜 저러고 고집을 부려서 우리가 이런 짓까지 하게 만드냐고. 저는 거기서부터 벽을 잡고 섰던 것 같아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를, 자신의 아버지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는 정말이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약 효과가 점점 나올 거야. 좀 기다려봐. 그거 효과 나오면 말부터 어눌해진다 했나? 말 어눌해지고 걸음 같은 것도 느려지고. 그러면 금치, 산자 판정 받는 건 어렵지 않댔지? 그것도 다 알아봤어. 그것만 잘해주는 변호사도 있대. 정신 좀 희미해지시면 유언장부터 수정하시게 하고 바로 진행해야겠다. 그 대화 내용에서부터는 여기가 꿈인지 현실인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내외는 저를 금치산자로 만들어 제 재산을 다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웠고 그걸 이행 중이었던 겁니다. 저에게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한 것도 그리고 제가 먹는 약도 다 아들 내외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범죄였고 말이죠. 아마 제가 거기서 그렇게 그 대화 내용을 듣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쯤은 다 실행이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겠네요. 아무튼 저는 그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차라리 죽어버려서 아무것도 몰랐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간의 제 세월이 다 통탄스럽고 모든 지나간 세월이 다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이 알고 있는 제 재산의 규모는 대략 100억 정도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서 얼마가 있다고 말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것보다 많았어요. 저는 예전부터 기부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제가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을 기부하게 되면 아들 내외가 서운해하거나 억울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원래 가진 돈이 그게 전부고 그건 너희에게 다 줄 거라고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유언장도 이미 그렇게 써두었고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줘 제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침대에 털썩하고 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냥 눈에서 눈물이 나왔어요. 손으로 떨어지는 눈물에 제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여보, 내가 괴물을 키웠어, 여보.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런 인간을 낳고 죽은 제 아내가 말이죠. 저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
아내가 했던 노력들, 그리고 결국 떠난 아내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 새벽은 많이 울었어요. 아내가 죽었을 때보다 더 많이 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이죠. 우선은 제가 그 약을 받아 먹지 않는 것부터 해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며느리에게 의심을 사지 않고 약을 먹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약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을까 하는 것 말이죠. 당장 며칠은 그냥 넘길 수 있었습니다. 먹겠다고 해놓고 먹지 않거나 혀 밑에 감춰놨다가 뱉어내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알약 몇 개를 챙겼어요. 그리고 주변에 가장 절친한 친구 몇 명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망할 놈의 자식, 이 배응망덕한 자식. 어떻게 할 생각이야? 당장 그 집부터 나와야 하지 않겠어? 그러면 그것들 처벌을 못하잖아. 친구들이 아들을 죽일 놈, 망할 놈 이야기하는 것 보고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한 끝에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결론을 들고서는 친구들에게 휴대전화로 녹음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를 노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제가 약발이 듣지 않는 것 같자 며느리는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묻지는 못했어요. 그냥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약 잘 드시고 계시죠? 그래, 네가 준 약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 컨디션이 아주 좋구나. 제 그 말에 며느리는 순간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제 눈치를 보고서는 하하 하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거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날 밤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가족들끼리 밥을 먹고 일부러 아들 내외가 있는 곳에서 약을 먹는 척 했어요. 그러고는 졸리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겠다고 말한 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될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손주들이 아들 내외에게 자러 간다고 인사하는 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둘이서 뭔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용히 빼꼼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엌 쪽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혹여나 들킬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물론 휴대전화의 녹음 버튼은 누른 채로 말이죠. 뭐? 컨디션이 더 좋아지시는 것 같다고 했다고?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 약이 잘못된 거 아니야? 나 약사야. 내가 그걸 모르겠어? 확실하게 말투 어눌해지고 몸도 서서히 마비가 와야 하는 게 맞는데 왜 저렇게 멀쩡하시지? 그래도 오늘은 뭔가 피곤해 보이시지 않았어? 효과가 슬슬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게. 오늘 어딘가 컨디션 안 좋아 보였지. 하여간 영감탱이 더럽게 건강하네. 빨리 안 좋아져서 금치산자 판정을 빨리 받아야 재산을 다 가져오지. 한 100억 정도 된다고 했나? 우리 그거 받으면 뭐 할까? 일단 건물부터 하나 사자. 그리고 전에 말한 그 지방에 있는 요양원. 자리 나면 바로 연락 준다고 했어. 거기 자식들이 허락 안 하면 면회 안 되는 곳인 거 확실하지? 그럼 내가 다 알아봤다니까 그러네. 그 전에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많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이더군요. 손이 다시 벌벌 떨려와서 그곳에 더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상태로는 그곳에 더 있다가는 쓰러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대로 방으로 조심히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녹음이 잘 되었는지 딱 첫 마디만 확인하고 그 파일을 저장해뒀습니다. 다음 날 제가 모아둔 약을 가지고 변호사에게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녹음본을 들려줬어요. 변호사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미 유언장 작성하신 거 자식분들이 몰라요?
전에 듣기로는 내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다시 수정하게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 이런 나쁜. 변호사도 놀라더군요. 이런 일이 있다고는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정말로 자기가 이런 일을 바로 옆에서 보고 듣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이나 변호사에게 하는 것이 저라고 괜찮았던 건 아니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놈이 이렇게 쓰레기 같은 놈으로 컸다는 사실도, 그리고 애비에게 이런 짓을 할 거라는 것도 말이죠. 저라고 좋아서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겠어요. 다만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딱히 다정하고 살가운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아들에게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늘 뭐든 사달라, 해달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해줬고 또 늘 해줄 것 없는지부터 살폈고 말이죠.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게 문제이지 않았나 싶네요. 뭐든 더 해주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이를 망쳐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바로 신고를 하거나 그 집에서 탈출하지 않은 건 아마 마지막 남은 그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혹여나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되진 않았을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이 계속해서 눈에 밟히기도 했고 말이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인데 설득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증거를 다 터뜨릴 준비를 해놓고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일을 계획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위험한 생각이었구나 싶기는 합니다. 자기 부모 재산을 빼돌리려고 금치 산자를 만들기 위해 약까지 몰래 먹이고 있던 자식들에게 마지막 기회이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니 하면서 생각했던 게 말이죠. 제가 그만큼 아들을 놓지 못했다는 말이겠죠. 애비,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이들을 다 물리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무슨 말을 할지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디 불편하신 거 있어요? 아버님 요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 보이시던데. 정말?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마치 제가 몸이 안 좋아졌다는 소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러더군요. 아마 속사정을 전혀 몰랐다면 아들 내외가 저를 걱정해준다고 속없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솔직히 조금 징그럽기는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다. 내 재산에 관련된. 제 그 말에 둘 다 눈이 번쩍하고 빛나는 게 보였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이 생각나더군요. 가져도 가져도 배고프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 아이들은 돈이 없는 것도 급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탐욕에 물든 걸 보고 어딘가 마음이 서글퍼져 왔던 것 같아요. 니들이 알다시피 내가 재산이 꽤 되지 않니? 네, 그렇죠. 내가 내 재산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다. 이미 니들은 내 재산을 많이 물려받지 않았니? 그리고 둘 다 능력도 좋으니 돈도 많이 벌고 말이다. 제 말의 뉘앙스가 어딘가 이상하다고 아들이 먼저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마치 자신들에게 주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말이죠. 뭐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맞긴 했지만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들이 성질을 못 이기고 어딘가 까칠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100억을 다 기부할 생각이다. 요즘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다는 뉴스를 봤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려고 내가 노인이 되고 보니 그런 분들에게 마음이 가. 제 그 말에 아들도 며느리도 멍한 표정으로 저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말이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굉장히 충격받은 얼굴이었어요. 그 정적이 잠시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건 다름 아닌 아들의 작은 목소리였어요. 드디어 미치셨구나. 뭐라고? 제가 그렇게 반문하니 아들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오르더군요.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생전 그렇게 큰 소리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드디어 미치셨냐고 했어요. 왜요? 제정신이면 그렇게 큰 돈을 남을 준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자식들이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니들은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많이 받지 않았니? 그리고 능력도 있어서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 거고 힘든 사람들 도와준다는 게 그게 미쳤다 소리 들을 일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내 재산을 안 준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번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그때 뭔가 생각을 마친 듯한 며느리가 저에게 조용히 묻더군요. 이미 다 기부하신 거예요? 아직 아니다. 유언장 같은 걸 쓰신 거예요? 그것도 아직 아니다. 마음 돌리실 생각 없으신 거죠? 그래, 나는 결정했다. 제 그런 대답에 며느리는 인상을 팍 쓰더군요. 그래도 그간 제 앞에서 표정 관리를 해오던 아이라 조금 놀라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크게 질렀던지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귀가 멍해지는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아버지 죽고 저 죽읍시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꼴은 못 봅니다. 못 보면 어쩔 거냐? 응? 정말 나를 죽이기라도 할 테냐? 저는 순간 욱했던 것 같아요. 사실 무서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간 아들이 저에게 했던 짓을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며 어떤 울분 같은 게 쌓여있는 상태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소리를 빽 하고 질러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 기회를 자식들이 차버린다 생각하니 정말 연이 끝인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이 방법까지는 쓰고 싶지 않았는데 이건 다 아버지 탓이라는 것만 알아두고 저희 원망하지 마세요. 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를 힘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그렇게 무력을 행사할 거라고는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기우뚱했어요. 아들은 그런 저를 들러맸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 저는 아들에게 들려진 채로 그렇게 소리쳤지만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저를 그대로 둘러매고 1층의 골방으로 갔습니다. 몰랐는데 그곳에는 이미 밖에서 잠글 수 있게 자물쇠가 다 설치되어 있더군요. 저는 생각보다 이들이 더 치밀하고 악랄하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해왔다는 걸 확인하고 순간적으로 어떤 의지마저 다 잃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아들 내외가 미리 준비해둔 것 같은 방에 갇혔습니다. 이미 그 안에는 화장실과 물 같은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더군요. 너무 철저한 그 준비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게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문이 조금 열리더니 먹을 걸 넣어주더군요. 그때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니들은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아버님이 그냥 지금이라도 재산 순순히 저희 다 준다고 하면 저희도 아버님 이렇게 안 둬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이 지금 부모를... 며느리는 그 뒷말을 듣지도 않고 다시 재빨리 문을 닫고서는 잠그더군요.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뭘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이 현실이 너무 충격적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니 생각이라는 걸 조금 할 수 있겠더군요. 사실 저는 아들에게 다 준비해놓고 아들에게 그 말을 한 거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대화의 내용들도 이미 컴퓨터에 다 저장해서 친구들이 알려준 대로 친구들의 이메일로 전송을 한 상태였고, 아들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도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러 갈 거라는 걸 미리 말해둔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휴대폰도 뺏기고 연락이 아예 되지 않으니 친구들 처지에서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저를 찾을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빨리 그 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이곳저곳 열다가 발견한 쪽지와 볼펜에 지금 제 사정을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집 주소와 함께 말이죠. 저희 아들이 제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기부한다고 하자 저를 방에 가두고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저를 제발 좀 구해주세요. 그러고는 그 쪽지를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제발 누군가가 펼쳐서 봐주기를 기도하면서 말이죠. 종이 한 장뿐이었기 때문에 잘라서 3번에 나눠 3일 동안 던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3일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친구들이 신고해 주길 바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녁 시간쯤에 주위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소란스러운가 싶더니 제가 있는 방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경찰이 그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이고, 네. 어르신이 창문 밖으로 쪽지 쓰신 분 맞으시죠? 네, 제가 맞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감금한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큰 죄였기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는 그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어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시라니까요. 아프셔서 지금 헛소리를 하시는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좀 마십시오. 그러면 문은 밖에서 왜 잠궈둔 건데요? 저희 없는 사이에 나와서 사고라도 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잠가둔 거예요. 물론 잘못한 일은 맞지만 재산을 노리고 감금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사고 치신 적이 있어서 그래요. 아들내외는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술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정마저 모조리 다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저것들이 정말로 남보다도 못하구나. 내 가족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경찰서로 연락을 받은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것들 말 다 거짓말이요. 그렇게 나타난 친구들은 저에게 받은 그 녹음 파일을 그대로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화 내용이 담긴 그 녹음 파일 말이죠. 그걸 듣는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실시간으로 굳어갔고 경찰들은 경악했어요. 아니, 이런 짓을 꾸며놓고 지금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요? 어? 아들과 며느리는 그때부터 입을 꾹 다물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하겠다고 그러더군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억울하다고 난리를 쳐놓고 말이죠.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어이가 없네요.
물론 동네에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돈 때문에 아버지를 방에 감금하고 또 약을 먹여서 금치 산자를 만들려고 했다는 파렴치한 아들로 말이죠. 동네뿐 아니라 아들 내외 직장까지 다 퍼지는 바람에 두 사람은 다 회사를 그만둬야 했고 손주들 학교에도 물론 소문이 다 퍼져서 이사에 전학까지 가야만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억울해한다고 하더군요. 먼저 재산을 안 주려고 한 저의 문제가 아니냐면서 말입니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있죠. 저만큼 소용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모든 게 다 허탈하고 이 세상 살아서 무엇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게 왔어요. 아마 친구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다른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자식들 보란 듯이 네가 가장 행복해야지 무슨 그런 생각을 해. 그래, 우리랑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 다니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기 위해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답시고 한 말이지만 그 말을 계기로 정말 가진 게 없이 힘들게 사는 노인들에게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분들을 보면서 나름 위안 아닌 위안도 받으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힘든 사람들도 엄청난 일을 겪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그 사실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겨나가고 있어요. 아직 다 이겨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일도 아니고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번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아마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사과를 하러 온 거겠죠.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교도소 가는 건 아버님도 싫으시잖아요. 내가 왜 싫냐? 나는 니들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한다. 니들 같으면 약 먹여서 금치산자 만들려고 하고 감금까지 한 자식들을 자식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냐? 아들 내외는 제가 용서를 해줄 걸로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그렇게 생각하는 중인 것 같고요. 저는 절대 그래줄 생각이 없지만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다 완벽하게 결론이 난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직 재판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런 양반도 사는데 뭐 하는 생각으로 조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얼마 전에 직장 생활을 모두 마치고 은퇴한 60대 남성입니다. 최근에 너무 큰 고민이 생겨서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인지라 어디에다가도 이야기를 안 하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아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디 현명하신 인생 선배님들께서 댓글로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열심히 농사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집에 비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풍족한 삶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나 저 때는 형제가 4, 5 이상인 집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저도 무려 형과 동생 통틀어서 형제가 5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6명 중 둘째였죠. 안 그래도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돈이 들어가야 할 입은 많다 보니 자연스레 저희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부모님은 물론 형이나 동생들도 어쩌다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게 생기면 가족들과 함께 먹기 위해 어떻게든 여러 개를 챙겨오기도 하는 등 적어도 가족의만큼은 참 돈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족끼리 사이가 좋아도 저는 내심 주변 다른 친구들이 주말에 고기 먹었다 혹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너무 부러워 부모님한테 맛있는 걸 사달라고 떼를 쓰곤 했습니다. 일부러 다른 친구들이 맛있는 걸 먹은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 집은 그런 걸 못 먹냐며 부모님을 곤란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맛있는 걸 사준다면 저만 줄 수 없고 다른 형제들이 먹을 것도 다 사줘야 하는데 저희 집은 그럴 가정 형편이 안 됐죠.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셨지만 당시에 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척이나 서러워했습니다. 나중에 저도 머리가 크고 나서는 제가 당시 했던 행동이 얼마나 철이 없고 부끄러운 짓인지 알게 됐지만 어린 시절 가난을 겪으며 전 자연스레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절대 내 아이들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먹는 처지로는 자라지 않게 하겠다고요.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혼을 낸 적도 없었고 인간적으로는 정말 존경할 만한 부모님이었지만 아무리 부모님이 좋고 형제들과 우애가 돈독했다고 해도 현실적인 조건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줘야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은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첫째 형도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했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 시골에서 쭉 살아가고 있을 때는 주변 이웃집 농사를 도우면서 품삯을 얻었고 나중에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는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여러 가지 갖춰지다 보니까 최대한 시간을 쪼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많다 보니 조금만 실수를 해도 해고당하기 일쑤였는데 갑자기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하면 그만큼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잘리지 않기 위해 정말 갖은 노력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저한테 일을 맡기셨던 사장님들은 저보고 어린 나이에 어쩜 이렇게 일을 싹싹하게 잘해? 라며 칭찬 일색이었죠. 그렇게 몇 년을 아르바이트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시간에 일하더라도 몇 시간마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점점 힘이 버겁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사람이 똑같이 1시간이라는 거리를 간다 하더라도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을 타고 한 번에 가는 거랑 이것저것 갈아타면서 가는 거와는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피로도가 다르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 돈을 버는 것에 급급했기 때문에 일터 간의 거리라던가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일단 일로 절 찾으시는 곳에는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가곤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면 그에 맞는 보상이 들어오고 이 돈을 통해서 저도 먹고 살고 가족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다는 것에 큰 위안을 얻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가니까 이제는 그런 정신적인 만족으로도 회복이 안 될 만큼 몸으로 느껴지는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했던 일들은 모두 몸을 쓰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 언젠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아니 무슨 일을 하는데 이렇게 온몸이 망가졌어요? 아직 나이도 어린데 라고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때 번 돈이 다 병원비로 나갈 뻔했죠. 아무튼 그렇게 한번 크게 아프고 나니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일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나이도 제법 성인이겠다. 제대로 된 회사를 구해 직장 생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취직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물론 요즘 젊은 애들이 취직 걱정을 하는 것만큼 취업난이 강한 시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시골에서 배운 것도 없이 서울로 올라와 해본 거라곤 몸 쓰는 잡일밖에 없었고 배움도 짧은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일명 엘리트 코스라고 하여 차근차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졸업한 사람들을 더 우선으로 쳐줬기 때문에 저처럼 일자무식한 남자가 자기네들 회사에서 한 몫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탈락의 고배만 맛보고 있을 때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서류를 넣었던 곳에서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김수철 씨 맞으시죠? 내일 오후 2시에 면접 가능하신가요? 예? 정말요? 제가 서류 합격이라고요? 네, 면접 가능하세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늘 서류부터 탈락을 당했던 제가 면접까지 올라가다니. 저는 반드시 합격하기 위해 이 면접에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겠다는 일념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당시 면접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회사 대표님과 1대1로 면접이 진행되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비롯한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가난한 형편에서 자라왔던 것부터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일을 해본 경험들을 말씀드리며 제가 한다면 하는 놈이라는 것을 열심히 피력했습니다. 제가 4년간 한 아르바이트가 수십 가지가 넘는다고 하니까 대표님이 놀라던 얼굴이 선명하네요. 저는 어떻게든 회사에 취직해서 남들처럼 직장인으로서 살아야겠다는 목표가 강했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성실함과 인간성으로 승부를 보자는 생각으로 제가 어릴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리고 집이 얼마나 가난했으며 돈을 벌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점까지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대표님은 그런 저의 열정이 마음에 든다며 저를 채용하셨어요. 예상은 했지만 회사 생활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은 이미 회사에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하기도 했고 회사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잘 알고 있는 것에 비해 저는 너무 배운 게 없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을 익히는데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대표님이나 다른 직원분들 모두 이해심과 배려심이 많아서 절 이해해 주긴 했지만 그런 점은 제 스스로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정당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건데 저만 언제까지고 초보자에 머무르면서 월급을 받는 건 회사에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를 가르치겠다고 다른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른 저 한 사람으로서의 몫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이 퇴근한 후에도 혼자 회사에 남아 매일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저녁을 간단히 해결하고 9시, 10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지요. 저를 아는 몇 직원분들은 괜찮냐고 걱정해 주었지만 전 별로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시작하니까 이제야 진짜 제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몫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의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쏟는 것이니만큼 그 시간을 견디면 제가 나중에 다른 회사에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 저는 첫 회사에서만 무려 30년을 일했습니다. 은퇴를 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오래 일할 수 있었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회사와 인연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 일하지 않고 금방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 때는 저처럼 한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만큼 쭉 있다가 은퇴를 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굳이 지금 회사가 마음에 드는 상황에서 다른 회사를 찾아볼 이유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이직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만 더 버티자, 이틀만 더 버티자 하던 것이 30년이 되었던 거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제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참 많지만 제가 다녔던 회사의 대표님에게 고마운 점이 특히 정말 많습니다. 애초에 별 볼 일도 없는 저를 회사 직원으로 뽑아준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일을 할 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장 많이 도와준 분이 대표님이기도 했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해준 분도 대표님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일했을 때였죠. 당시 저는 30대 중반이었는데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여자랑 연애 한번 못 해본 수총각이었어요. 다른 동료들은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고 기회를 잡아 결혼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전 어머니와 여자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여자와 오랫동안 이야기해본 경험도 손에 꼽았죠. 사실 나이는 찼지만 딱히 연애가 고프지도 않았고 사실 그때도 아직까지는 사는 형편이 아주 풍족해졌다고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회사 일만 하고 있었는데 대표님이 보기에는 아무리 바빠도 젊은 나이에 연애 한번 못하고 있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저에게 대뜸 선 한번 안 볼래? 라며 제의를 주셨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여자 만날 여유도 없고 저 살기가 너무 바쁘다고요. 하지만 제가 거절을 하고 나서도 대표님께서는 은근히 눈치를 주면서 제가 본인이 주선한 선자리에 나가기를 계속 바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그냥 하루 정도 만나는 건 부담도 없을 것 같아 여자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정말 사람 사는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분명 한 번만 보고서 안 만나기로 다짐을 했던 여자가 제 아내가 되었으니까요. 제 아내의 첫인상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직업이 선생님이었던 제 아내는 조곤조곤한 말씨를 쓰며 제게 인사를 했고 저는 아내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죠. 거기다 이야기를 몇 번 나누다 보니 아내는 더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금방 느껴졌고 살아온 집안 환경도 괜찮았습니다. 또 상대방을 향한 배려 같은 게 몸에 배어있는 느낌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자한테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졌던 제가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아내 역시 저에게 조금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줍음이 많아 몇 마디 하진 않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이나 살아온 일들에 관심을 보였고 은근히 다음 만남을 기약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첫 만남 이후 갑자기 회사에서 일이 터지면서 저는 아내와 잡았던 약속도 미루게 됐고 연락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의 태도에서 조금 성의 없고 냉정한 느낌을 받았는지 제게 그만 마음이 없으면 그만 연락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것도 잠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일에 바빠서 아내에게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여자를 만나는 게 처음이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조금 딱딱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기분 나빴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라며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곤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화가 난 것 같은 표정을 싹 바꾸고 살짝 웃으면서 제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 일이 아무리 바쁘다 해도 아내와의 약속만큼은 꼭 지키려 했고 아내를 대할 때도 전보다 훨씬 다정하고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몇 번의 만남을 거치고 난 후 어쩐지 지금 아내와 사귀지 않으면 제 인생에서 이런 여자는 다시 못 만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연애 처음 하는 놈 아니랄까봐 고백도 참 멋없었죠. 수지씨, 나 수지씨가 정말 좋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요. 솔직히 이런 말 이리지만 혼자 결혼을 생각했을 정도로 좋아서 수지씨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내 비록 가진 게 많거나 외모가 출중한 놈은 아니더라도 괜찮으면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아내는 제 고백에 응답해 주었고 내 인생에 연애는 없을 거라 했던 놈은 알콩달콩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애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대표님께 전해드리자 대표님은 마치 본인의 일인 것처럼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둘이 잘 어울릴 줄 알았다니까. 역시 내 감이 맞았어.
오래오래 사귀고 나중에 결혼도 해. 말이 씨가 된다는 게 정말일까요? 저는 아내와 약 3년 정도 사귄 뒤 대표님의 말대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표님이 축의금을 엄청나게 두둑하게 넣어주셨죠. 대표님은 자신이 연결해준 두 사람이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에 굉장히 감격하신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였고 저는 예전보다는 꽤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되니 회사에서 직급도 올라 월급도 남부럽지 않았고 저희 집 가정 형편 역시 다른 형제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꽤 괜찮아져서 이제는 저 사는 것만 신경 쓰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되니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지더군요. 그때 전 비로소 아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내 자식에게 가난함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고 모든 걸 다 해줄 순 없겠지만 최대한으로 힘쓴다면 그래도 자식이 정말 하고 싶은 것 정도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 임신에 대한 의사를 아내에게 물었고 아내도 동의를 해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들을 키울 때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성격이 좀 무뚝뚝하고 다정한 말도 쉽게 나오는 성격이 아닌지라 아이들과 잘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에게 무수한 사랑과 다정함을 받았지만 제 타고난 성격이 그러다 보니 내 아이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화가 나고 화를 내지 말아야지 다짐하다가도 똑같은 걸 수백 번 물어봐 오면 조금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육아가 정말 힘들다는 걸 그때 정말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더 힘든 건 아이들의 머리가 컸을 때였어요. 어릴 때야 나았는데 아이들이 머리가 크고 사춘기가 되다 보니 제게 반항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두 놈 다 갑자기 집을 나간다거나 용돈을 올려주지 않으면 고래고래 악을 쓰고 떼를 쓴다거나 그런 일이 반복되니 아내는 중간에서 많이 감당하기 힘들어했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많이 속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애들을 낳아서 부모님이 되어보니까 꾸준하게 사랑을 주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는 둘만 낳아서 기르는 것도 힘든데 심지어 저희 부모님은 저를 포함해서 6명의 아들들이 있었으니 더더욱 힘드셨겠죠. 하지만 한 번도 그런 티를 내지 않고 어떻게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을 저는 무려 20여 년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키우다가 힘들 때는 제 부모님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부모님은 더 힘들었는데 내가 이 정도로 지치면 안 되지 라고 마음을 다잡으면서요. 그렇게 아빠로서 노력하려던 모습이 아들들에게도 보였는지 다행스럽게도 사춘기가 지나자 아들들은 반항을 멈추었고 바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해 그때부터 공부도 착실히 하고 말도 잘 들으며 무사히 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말썽꾸러기들이 어른이 되어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결혼은 둘째가 먼저 했는데 둘째가 처음에 며느리 될 사람을 인사시키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땐 너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나와 아내 품을 떠나는구나 싶어 한편으론 홀가분하면서 한편으론 아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자식들을 보내는 부모님들 다 비슷한 심정이시겠죠? 저 역시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니 그동안 아들과 있었던 자그마한 갈등부터 어버이날, 아들이 써준 편지, 집 나간 아들을 찾겠다고 나갔던 기억 같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런데 그렇게 둘째가 저와 아내한테 며느리 될 여자를 인사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째도 결혼을 하고 싶다며 자기가 사귀는 사람과 같이 인사를 드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형제 아니랄까봐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하려는 게 웃기기도 했네요. 허나 둘 다 간절히 결혼을 원했고 새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니 저와 아내는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다 결혼하기 위해 분가를 할 참이니 저도 아내와 같이 서울을 벗어나서 다시 제가 예전에 살던 시골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도 마침 은퇴를 했고 아내도 일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긴 했지만 본래 시골 출신이어서 저처럼 옛날에 살던 곳을 그리워하던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록 원래 살던 고향과 똑같은 곳은 힘들겠지만 적당히 물 좋고 공기 좋은 지역을 찾아서 거기서 우리끼리 오손도손 살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삶을 찾는 게 어때? 아들들 다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다니겠다. 곧 예쁜 며느리랑 결혼도 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책임은 다 했으니 이후의 삶은 아들들 몫이고 우리는 더 이상 아들들에게 예전만큼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젊었을 때는 나도 내 부모님을 위해 조금 나이가 먹고서는 아이들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조금 욕심을 부려서 나와 당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 나도 좋아요. 실은 예전부터 그냥 우리 둘이 물 좋은 곳 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요. 저축도 잘 해놔서 우리 둘이 살 돈 정도는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곳저곳 알아보자고요.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제가 아내와 지방으로 갈 궁리를 하는 동안 아들들은 결혼을 했고 둘 다 신혼집은 제가 당시에 살고 있던 집 근처로 구했습니다. 제가 굳이 안 그래도 된다고 말렸지만 아들들은 나중에 시골 가서 사시더라도 어쨌든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계시니 여기 있으신 동안에라도 최대한 많이 찾아뵙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찌 고맙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아내도 아들들이 갑자기 자기 삶을 찾아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에 적적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내심 그런 아들이 기특하고 또 한편으론 잘 키웠단 뿌듯한 마음도 들었네요. 가까운 거리에 살다 보니 저희는 서로 정말 왕래를 많이 했습니다. 제일 걱정스러웠던 건 며느리들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며느리들 역시 저희 집에 오는 걸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들이 시댁에 자주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들한테 집에 올 때 며느라가 데려오지 말고 너만 와라. 아무리 나랑 네 엄마가 잘해준다지만 며느라가 입장에서는 시댁 아니냐. 명절 때도 굳이 안 와도 되니까 그냥 전화 정도만 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라고 전해라. 라고 먼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은 자진해서 저희 집에 오자고 할 정도로 참으로 심성이 고왔습니다. 특히 둘째 며느리는 애교도 많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예뻤어요. 아버님, 저희 그이한테 저 오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섭섭해요. 저는 여기 와서 어머님, 아버님 뵙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말만으로도 고맙다. 근데 아무래도 너희들 입장에선 여기가 시댁이니 또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았단다. 부담이라뇨. 전 이렇게 여기 와서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상 먹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앞으로도 종종 들릴 테니 맛있는 밥 해주세요. 언제든 필요한 거 있으시면 그이 말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와서 무슨 일이든 도울게요. 저 김장도 잘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어찌나 이쁘게 하는지 시부모님을 이렇게 잘 모시는 며느리들이 있으니 귀농을 다시 생각해볼까 싶을 정도로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가족끼리 모두 사이가 좋았어요. 아들 2명이 사이가 좋다 보니 며느리들끼리도 다툼 한 번 없었고 저들끼리도 모임을 종종 갖는 것 같았어요. 요즘은 서로 안 보고 사는 가족들도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다들 사이좋고 우애 좋은 모습을 보니 절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좋은 과일을 샀다며 잠깐 집에 들린다고 연락이 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아버님, 저 민우인데요. 오늘 아무래도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고요. 아내만 갈 것 같아요. 아내와 저녁 먼저 챙겨 드시고 계세요? 그래? 알겠다. 밥 먹고 있을 테니 천천히 끝내고 오거라. 평소 둘째 아들은 회사 일이 바빠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기에 일이 너무 늦어지면 괜찮다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며느리만을 기다리고 있다 우연히 주차장 쪽을 보았는데 주차장의 어떤 차에서 둘째 며느리가 내리더군요. 둘째네는 차가 한 대였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오거나 걸어올 줄 알았는데
차에서 내리니 조금 이상했습니다. 때마침 비가 쏟아지듯 오고 있는 날이어서 차주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리고 뒤이어 둘째 며느리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내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오는 길에 차가 좀 막혀서 늦었어요. 택시기사님이 이 길은 처음이셔서 그런지 길도 헤매시더라고요. 어쨌든 늦어서 너무 죄송해요. 어머님 과일 받으세요. 택시를 타고 왔다는 둘째 며느리의 말은 명백히 거짓말이었죠. 밝고 상냥한 얼굴로 거짓말을 하는 며느리 얼굴을 보니 순간 목구멍에 가시라도 걸린 것처럼 마음이 너무도 불편해졌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유로 거짓말을 한 거일 수도 있는데 왜였을까요? 그날따라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에 대한 의문은 쉬이 사라지지 않고 저녁 내내 남고 말았어요. 당신 왜 그렇게 밥을 못 먹어요?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야.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래. 아버님, 입맛 없으시면 이거 무말랭이라도 좀 드셔보세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반찬이라 해서 제가 집에서 무쳐봤는데 간이 잘 됐어요. 그래, 고맙다 아가. 오죽하면 식사 내내 그 자리가 불편해서 밥도 잘 안 넘어갔고 계속 둘째 며느리의 얼굴만 흘깃흘깃 보면서 아까 왜 그랬는지 생각하고 또 곱씹고만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괜한 질문일 것 같아 선뜻 그럴 수도 없었지요. 그리고 그런 저를 이상하게 보던 아내가 왜 밥을 깨작깨작 먹느냐 타박했지만 저는 너무도 상냥히 절 향해 웃고 있는 둘째 며느리가 신경이 쓰여 결국 밥을 먹지 못했어요. 그 일은 그렇게 묻혀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오늘 시간 좀 되세요? 어쩐지 아들의 목소리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걱정된 마음으로 찾아가니 아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생전 아들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죠. 한동안 씻지 못했는지 꾀죄죄한 몰골로 술병을 불고 있었고 몸에선 냄새까지 풍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더니 곧바로 죄인처럼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너 왜 회사도 안 나가고 그런 얼굴로 집안에 있는 거야? 아내의 놀란 목소리에 아들은 한숨만 쉴 뿐 대답하지 못했죠. 순간 심장이 덜컹했죠. 아내가 달려들어 무슨 일이냐 재차 묻자 그제야 아들은 나지막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저번에 한번 위기를 넘겨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방심했던 건지 그만. 이번엔 정말 심각한 자금난에 처했어요. 이번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어쩌면 회사를 정리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아내 볼 면목도 없고 직원들 볼 면목도 없고 이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듣고 보니 아들은 꽤 오래전부터 재정위기를 겪어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말하면 손 벌리는 것밖에 안 되니 그저 혼자 속병 앓듯 참아온 것이었죠. 얼마나 회사 일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말도 못하게 폐인이 되어 술병을 들고 있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회사 일로 고생을 해봐서 알지만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괴롭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아들은 자기 회사이니 책임져야 할 직원들까지 생각하면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한 저는 일단 급한 대로 아들이 필요한 돈을 빌려주었고 아들은 면목 없는 얼굴로 돈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의 회사는 그 뒤 다시 재기할 수 있었어요. 허나 그 뒤부터 아들과 둘째 며느리의 사이가 어째 전과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 오면 늘 사는 얘기를 하면서 환하게 웃던 며느리가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가 하면
아들이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저만 느끼는 건 아니었는지 제 아내도 저에게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며 걱정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 문제이고 언제나 현명하게 헤쳐나가던 아들이었기에 또 믿었던 며느리였기에 둘이서 알아서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안색은 어쩐지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혹시 회사에 다른 위기가 생긴 건가 싶어 제가 넌지시 물어봤지만 회사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어느 날 밥을 먹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새 통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어쩌다 집에 와도 근심 걱정 많은 얼굴로 앉아있잖아. 아무래도 그 녀석 요즘 이상해.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내가 물으면 대답 안 할 것 같으니까 당신이 불러서 무슨 일 있냐고 한번 물어봐봐. 아내도 내심 걱정이 많았는지 알겠다 했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바쁘지 않은 날 저녁이나 함께 먹자며 집으로 오라고 불러드렸습니다. 그 주 주말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둘째 며느린 여전히 고운 말씨로 저희 안부를 물었고 그동안 들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홍삼 세트를 건넸습니다. 아유, 이런 걸 뭐하러. 우리 지혜 예쁘기도 하지. 잘 먹으마. 그런데 사근사근 말을 거는 며느리와 달리 둘째의 얼굴은 여전히 좋지 않았고 저는 저녁 식사 내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둘째를 아내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아내는 의미를 알아듣곤 밥을 먹고 과일 먹는 시간이 되자 아들에게 넌지시 물었지요. 민우야, 네 얼굴이 요즘 말이 아니다.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래요. 날씨가 춥잖아요. 낮엔 더워서 옷을 얇게 입고 다녔더니 감기 걸렸나 봐요. 저 어머니 그래서 그런데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 봐도 될까요? 시간도 늦었고 저도 좀 쉬어야 내일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맞아요, 어머니. 이 사람이 요즘 춥게 입고 다니더니 몸이 좀 안 좋다는 말을 자주 하네요. 아무래도 내일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둘째는 감기 기운이라고 둘러대며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했고 옆에서 며느리도 이 사람이 요즘 몸이 안 좋아 그런 것 같다며 자신이 잘 챙기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까지 둘이 장단을 맞추니 저도 아내도 뭐라 더 물을 수 없이 둘째네를 그대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아프단 말에 마음이 안 좋았는지 그 뒤 둘째의 보약을 지어주었고 저도 아들 녀석이 힘들면 제게 먼저 다가와 주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전 며칠 후 생각지도 못한 것을 목격하고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여기에 사연을 올린 이유이기도 해요. 그날은 제가 잠시 바깥에 볼일 보러 나갔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근처에 첫째 차가 주차해 있었습니다. 아들들 차는 번호가 쉬워서 외우고 있었는데 몇 번을 봐도 첫째 아들 차가 확실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말도 없이 저를 보러 집에 온 줄 알고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마침 아들이 주차한 곳에서 아주 조금 떨어져 있는 편의점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곳으로 가려 했는데 순간 눈앞에 보인 풍경에 너무 충격을 받아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어떤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첫째 며느리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예 생판 모르는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던 여자는 바로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평소 저희에게 과일이며 홍삼이며 챙겨주면서 상냥하게 웃었던 그 딸 같은 둘째 며느리 말입니다. 순간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목격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첫째의 차 뒤에서 그런 그들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의 행동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던 첫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가볍게 입을 맞추더니
인근에 있던 모텔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꼴을 보고 어떤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이고 그 상황을 곱씹어보면서 내가 잘못 봤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봐도 정황상 첫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불륜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미 한 가족이 된 사이끼리 바람을 필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대학 동기였고 친한 사이였단 건 알고 있었지만 사람이라면 적어도 정신이 박힌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짓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간 믿었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그날 밤 어두컴컴한 방 한 구석에 앉아 제발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황망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는데 둘째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쩌면 둘째가 이미 눈치를 채어 그동안 안색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까지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아내도 며느리들도 다 웃고 있는데 저만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말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너무도 행복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문제없이 행복할 수 있는 순간들이 제 말 한마디로 인해 이 모든 게 깨질 것 같아 두려웠고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최대한 상처 없이 모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를 불러서 조용히 이야기해볼까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그것도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섣불리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둘째네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둘째는 연락도 없이 온 제게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근처 지나가다가 들렀다. 나 잠깐 커피 한 잔 주겠니? 아니다. 여긴 장소가 좀 그러니 근처 얘기할 수 있는 데로 갈까? 제 말에 둘째는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인근에 좋은 카페가 하나 있다며 일을 하나만 끝내고 갈 테니 먼저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전 떨리는 심정으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둘째를 기다렸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고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말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도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그때 둘째가 문을 열고 들어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쩐 일이세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둘째는 걱정스레 제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저는 몇 번 입을 달싹거리다가 겨우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며느리는 잘 지내느냐고요. 하지만 제 말에 둘째의 안색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저는 제 예상이 맞았구나 싶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아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의 이야기였어요. 사실 아내랑 별거한 지 좀 됐어요.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변했다고요. 제가 최근에 금전적으로 힘들고 그러다 보니 저와 계속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할지 확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내를 많이 붙잡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내요. 아무래도 이대로 가다간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지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간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저번에도 어머니가 불렀을 때 어렵게 아내를 설득해서 간 거였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저는 아들의 말에 뭐라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와 며느리는 이미 별거를 하고 있었고 둘째는 그것 때문에 내내 안색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둘째는 자기의 아내가 첫째와 불륜을 하고 있다는 것까진 모르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심지어 자기가 그래도 요즘같이 힘들 때 형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첫째에게 고마운 마음까지 드러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둘째에게 차마 그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 이제 집에 가야 한다며 그만 자리에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두통이 느껴지면서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별거만으로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둘째가 이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된다면 형제 사이는 당연히 깨질 것이고 우리 식구가 오순도순 모이는 일은 이제 없어질 거였습니다. 또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둘째가 심한 마음의 충격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형이 빼앗았다는 걸 알면, 심지어 자기 아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제 아무리 긍정적이고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라도 버티기 힘들 테지만 둘째는 더더욱이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성격이 유약하고 착해서 쉽게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곤 했는데 어쩌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일을 겪는 건지 상처받을 둘째를 생각하니 가슴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정말 요즘은 너무나 살맛이 안 납니다. 행복하고 그 누구보다 서로를 위하는 가족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자식 새끼 잘 건사하겠다고 죽도록 일만 해왔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건지 정말 그런 망나니 같은 짓을 한 첫째가 원망스럽고 하늘이 원망스러울 지경입니다. 제가 도대체 뭘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는지 모르겠네요. 인생이 허망해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아내는 이런 제 모습에 계속 답답해하고 있고요. 인생 선배님들, 혹시 이런 일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발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사태를 최대한 현명하게 끝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쓴소리도 좋으니 무슨 조언이라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